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총괄 담당자 연수에서 대학 정보공시 주요 오류 사례 안내를 맡은 공시센터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4주기 양정제도 1년 반 동안 운영한 결과를 간략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로는 주요 오류 사례를 항목별로 뜯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주요 오류 사례, 자체 정정의 주요 오류 사례,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의 주요 오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부터 25년 6월 현재까지 408개교 총 5,881건의 정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정정에는 자체 정정, 현장 점검, 외부 모니터링, 그리고 허위 광고에 따른 오류 정보에 대한 정정이 모두 포함된 건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거의 2,000건 가까이 정보를 고친 항목이 학칙이에요. 아직도 이제 수시 항목으로 이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 학칙 같은 경우에는 학부와 대학원이 모두 공시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시량이 많고요. 대학원 건수까지 다 카운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현황, 저희가 4월에 공시하는 항목이고 한국자원재단에서 원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항목인데 이 등록금 현황과 짝꿍을 이루고 있는 등록금 산정 근거 현황이 각각 2위, 3위로 376건, 218건 공시 데이터 정정이 일어났습니다. 등록금 산정 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당해연도, 전년도 등록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 현황이 정정이 되면 자동으로 거의 연계돼서 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항목의 정정 건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입생 모집 요강. 이 항목도 이제 수시 항목이었다가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항목을 대학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연계를 받아오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항목이 수시 항목으로 공시가 됐었기 때문에 좀 정정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올해부터 저희가 이거를 연계해서 공시하고 나서는 차년도나 차차년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정정 건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주요 오류 항목을 탑 10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는 5월에 1차 점검을 마쳤고요. 총 3회 63개교 점검을 마쳤습니다. 총 310건의 정보가 정정 완료된 건이고요. 이것은 이제 5월 점검 결과까지 반영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점검 항목을 4주기 양정이 들어오면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검을 했었던 항목 중에 몇 가지는 뺐고요. 그리고 더한 건 없고 뺀 것만 있습니다. 점검을 갔더니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14-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에 확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점검을 하는 학교들에서 거의 빠짐없이 이 항목에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학진흥재단 그 입력 직접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직접 모셔가지고 이것 좀 안내를 해달라 해서 항목 담당자 연수 때 이 항목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하였고요.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셨을지 모르겠으나 저희 센터에서 또 사학 선생님을 모셔서 연수에 이렇게 초빙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항목들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모실 수 있는 한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충원 현황 항목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교원 대비 전입 교원 현황 8월 공시 항목인 항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현황, 중탈 현황,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모집 요강, 학칙, 그 다음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밑에 쭉 수시 항목에서 많은 오류들이 나왔습니다. 자체 정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393개교, 공시 대상 학교가 408개교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체 정정 한 건 이상씩은 진행해 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총 4,909건의 자체 정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항목, 학칙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금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신편입생 모집 요강, 그 다음에 14타 항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에 조금 복잡성도 있지만 14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인원수의 오류가 굉장히 많고 그 인원수의 오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오류도 있지만 나중에 교원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입학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교원이 임용 취소가 되거나 이래서 정정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수 변경으로 인한 정보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심 회의록, 그 다음에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장학금 수임 현황, 재적 학생 현황 순으로 자체 정정 주요 오류 건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9번에 있는 장학금 수임 현황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1, 2, 3주기 양정을 진행할 때 현장 점검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직접 나오셔서 점검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이 항목이 이제 작년부터 4주기 양정부터는 점검 항목에서는 제외가 되면서 그 현장 점검 주요 오류 사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체 정정에서는 아직도 많이 정정이 되고 있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항목도 지난주 항목 담당자였을 때는 장학재단에 입력하시는 직접 담당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지역별 장학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학재단에서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 모니터링으로 또 학교에 점검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의 이제 정확성이 계속 관리가 되고는 있으나 지침이 복잡하고 또 금액을 입력하는 게 예전에 장학금은 원 단위 장학금이 없었잖아요. 거의 떨어져도 10,000원 단위로는 떨어져도 원 단위까지 장학금이 없었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이제 국가 장학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도 계속 점검은 안 하지만 학교에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항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부 모니터링 주요 오류 항목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외부 모니터링에서도 학칙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연간 한 30-40명 규모로 꾸려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해서 상반기 모니터링, 하반기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지금 외부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공문 받은 학교 혹시 있으실까요? 오류가 발견돼가지고 학교에 이제 시정 명령이 나가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정보를 고쳐주시는데 이 외부 모니터링도 사실 현장 점검에 준하는 양정 벌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정정은 이제 4주기 양정부터 그 양정 벌점 기준을 완화해서 단순 중대 기준 구분을 없애고 모두 단순으로 처리를 하고 3점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 모니터링이나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벌점이 큽니다. 기본 15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 잘 보셨다가 이 항목에서 외부 모니터링으로 인한 벌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 모니터링단에서 이런 정보들이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 갑자기 벌점이 막 엄청 점프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00점 이상씩 막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 항목들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모니터링 주요 오류 항목, 학칙 말고 법인의 임원 현황 요거 주요 항목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 여기는 성적보다는 졸업생 숫자 오류가 많이 있고요. 등심 회의로, 그 다음에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그 다음에 정관 항목, 그 다음 뒤로 7부터 10까지는 쭉 졸업생 관련 항목들인데요. 여기 이 항목들의 경우에도 졸업생 숫자 오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류 사례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점검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입생 충원 현황 저희가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 항목인데요. 정원 내, 정원 외로 나눠서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지원자, 입학자의 현황을 한 장표에서 보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충원율까지 계산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하지만 이럴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정원 내외 부분을 오류하시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정원 내외, 지원자 정원 내외, 입학자의 정원 내외 구분 오류 입력이 오류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가장 좌측에 꽂히고 있고 그 학과별의 입학 정원을 먼저 넣고 그 옆에 모집 인원 지원자 입학자가 그려지는 항목인데요. 학과별 입학 정원을 오류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서 검증을 할 때 학칙에 있는 학과별의 입학 정원과 대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칙과 다르게 입학 정원을 입력했거나 어시스트에 입력하는 것, 학칙에 있는 입학 정원, 그리고 공시에 있는 입학 정원 세 개가 다 다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입학 정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과별 입학 정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없어야 되는 학과인데 여기 옆에 모집 인원이나 지원자나 입학자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계약학과에. 그럴 경우에 입학 정원까지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학 후에 자퇴한 신입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게 좀 많았었는데요. 요거 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 4-다 항목과 4-라와 4-마 4-다는 신입생 충원 현황이고 4-라는 재학생 충원 현황, 4-마가 재적학생 현황이잖아요. 입학 후 자퇴한 신입생 누락이라는 게 이거 주로 어떻게 틀리셨냐면 4-다 같은 경우에는 3월 입학자가 입력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신입생이 3월에 입학을 한 다음에 4월 1일 이전에 중탈한 거예요. 중도 탈락이 된 거예요. 자퇴를 했거나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4월 1일 이전에 중탈을 했다고 4다에서도 빼버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3월에 입학했다가 4월 1일 이전에 중탈을 했더라도 3월에 입학자에는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다에는 들어가고요. 이 경우에 4라 1의 재학생에는 빠지겠죠. 4월 1일 이전에 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오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타 모집단위 입력 누락, 정원 외의 경우에서 주로 발생하는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저희 이따가 다음 시간에 우리 서수영 과장님께서 국민대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어서 저는 이 학과별로 정원의 모집 인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그 모집 요강, 정시수시 모집 요강에 보시면 학과별로 쭉 있고 원래는 그 모집 인원이 그 학과별로 나눠져 있어야 돼, 찢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학과들의 경우에는 통으로 묶어서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모집 요강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입력하세요 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온 학생 기준으로 모집 인원을 찢어서 입력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번 1차 점검에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요 오류 사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요거는 등록금에서도 나오는 오류랑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계약학과에 모집 인원을 누락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모집은 했어요. 모집은 했지만 계약학과나 사무처 위탁 같은 경우에 모집을 실시를 했으나 들어오는 학생이 없었을 수 있죠. 들어온 학생이 없었을 경우에 모집 인원조차를 누락해버리는 거예요. 모집을 했으면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었겠죠, 사전에. 그러면 그 계약학과에 모집 인원 정보는 넣으셔야 돼요. 입학자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집을 실시했으면 등록금도 책정이 되어 있었을 거고 모집 인원도 정해져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모집 인원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주요 오류 사례의 두 번째로는 학생 충원 현황, 재학생에 대한 정보를 넣는 항목인데요. 이 장표는 시입생보다는 좀 간단하게 그려져 있죠. 아시겠지만 계열별로 전년도 하반기, 당해년도 상반기에 계열별 입학 정원과 재학생을 넣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오류 사례는 요즘에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류가 없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류 사례를 짜내기도 힘들긴 한데요. 우선은 오류가 나올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로 학생 정원을 오류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이 계열별 학생 정원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으로 나눠서 계열별로 학생 정원을 환산해서 넣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연도별 입학 정원을 역순으로 가다 보면은 4년제는 뭐 25, 24, 23, 22의 입학 정원의 합이 계열별로 학생 정원 더했을 때 맞으면 되는데 학교별로 5년제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 건축학과 같은 뭐 6년제 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학생 정원을 산출해야 돼요. 환산을 해서 그걸 더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점검에 가면은 주요 오류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뒤 시간에 국민대학교 선생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요거 산출하는 거를 아주 친절하게 장식으로 그려오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이 내용도 잘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충원 현황에서 두 번째 주요 오류 사례는 정원 내외 재학생 오류입니다. 이것도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정원 내외 구분이 있는데요. 이 구분의 오류인 경우, 단순 오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류 사례는 입학 후 자퇴한 신입생을 재학생에 포함한 입력한 경우. 앞에 있던 신입생 충원 현황과 반대의 경우이죠. 3월에 입학한 후에 4월 1일 이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탈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재학생에서는 빼주셔야 되는데 포함해서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적 변동 학생을 재학생에 포함 입력. 이 학적 변동은 중탈이라는 말이에요. 중도 탈락을 했던 학생을 4월 1일 이전에 미등록을 했거나 미복학을 했거나 자퇴 등이 처리되었으나 재학생에 포함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약간 재적 학생, 어의 재적 학생을 처리하는 행정 처리 날짜들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 정확한, 전체 대학이 정확한 기준 일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또 학생마다 발생하는 사유마다 계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4월 1일 일자 통계를 잡는 데 있어서 조금 행정 처리 일자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 그것들이 좀 뒤늦게 파악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그 하루 차이로 재학생이 들어가냐 마냐 이런 사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점 데이터, 시점 통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관리는 시점별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 4월 1일자 통계를 잡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서 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요 하루 이틀 차이로 통계 자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 모집 정지 인원 누락. 사실 이거는 거의 있는 데이터가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요. 학교마다 어느 해에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서 학생 모집 정지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되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모집 정지 인원이 있었으면 잘 넣어주셨어야 되는데 그 인원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주요 오류 사례 세 번째로는 중도 탈락 현황입니다. 중도 탈락 사유가 오류인 경우 이게 그 사유별로 컬럼별로 지금 저희가 미등록, 미복학, 기타 유급제적, 학생활동 이런 식으로 컬럼이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유별로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사유를 단순히 헷갈리셔서 아니면 행정 처리가 조금 잘못되어서 이렇게 오류로 입력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퇴 학생을 기타 제적으로 입력하거나 미등록인데 자퇴를 입력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 탈락 학생을 누락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학과별로 중탈 학생을 사유별로 넣는 항목이에요. 근데 학과별 중도 탈락 학생 오류를 학생을 오류로 입력하는 경우가 A학과를 B학과로, B학과를 C학과로 이런 식으로 오류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 중에 중도 탈락한 학생을 누락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이 장표가 보시면 학과별로 이제 중도 탈락 사유별로 쭉 중탈이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옆에 신입생 중에서 사유별로 중탈한 학생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식으로 장표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 장표가 보고자 하는 것이 학과별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중탈을 하는지, 어떤 학과에서 가장 중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함인데, 그 중에서도 신입생이 중탈을 하는 현황을 또 따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는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사유별, 학과별 중탈 현황이 숫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신입생 것만 따로 빼서 우측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학생을 중도 탈락 학생으로 오류 입력하시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휴학한 학생은 재적 학생 현황 4마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중탈에는 빼야 되는데 중탈로 잘못 산정해서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교원 현황 주요 오류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현황도 저희가 학과별로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근데 A학과 교원을 B학과로 이 경우에는 단순한 오류인데, 이것도 주로 그 학과명이 변동된 경우 아니면 소속이 변경된 경우, 이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소속 변경을 반영하지 못해서 학과를 오류를 입력하신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원을 저희가 전임과 비전임으로 나눠서 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초, 뭐 기타 교원, 강사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원의 승진 현황 등을 미반영해서 오류로 입력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점검을 가면은 두기연도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3, 24년에 공시한 데이터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23년에 조교수였다가 24년에 교수로 승진을 하셨으면 23, 24 그 교원의 소속이 달라야 하는데, 교원의 소속을 교원의 그 직급이 달라야 되는 직급을 동일하게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원의 중복 입력,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서 강의하는 교원을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가장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겸임교원 조건 미충족자, 또 초빙교원 조건 미충족자를 각각 겸초빙교원에 넣는 경우입니다. 겸임교원, 초빙교원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명확해요. 명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우선 관리가 학교마다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겸임교원을 임용할 때 서식이 있을 거예요. 겸임은 겸직 동의서 같은 것을 군직기관으로부터 받으실 거고요. 그 겸임교원의 서류를 이제 제출받고 있는데, 이 겸임교원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할 때 1년으로 임용을 하시기도 하고 2년으로 임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겸임교원 같은 경우에 처음 임용을 하고 나서 1년, 2년만 겸임으로 거의 재직하시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요. 한번 오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 과목을 맡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대학에서도 그 겸임교원을 계속해서 초빙하는 업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겸임교원은 그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맡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겸임교원은 이 과목을 뭐 몇 년째, 진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몇 년째 하시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재직 확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본직기관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직기간 3년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본직기관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대학에서 내가 가르치는 강의 과목과 연관이 당연히 되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겸임의 대표적인 예들은 뭐 미용 관련 학과, 뷰티 관련 학과, 요리학과 뭐 이런 것들, 실용음악 전문대에서 겸임 교원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잘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충분히 이제 직무 내용과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뭐 굉장히 연관성이 밀접하죠. 근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뭐 하는지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상근 이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상근 이사가 할 수 있는 과목이 너무 아닌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과목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증빙을 달라고 합니다만, 그것들이 끝까지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거죠. 본직기관은 상실한 경우. 근데 학교에서 몰랐던 경우.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 사항을 대학에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죠. 대학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개인 사업자분들,
떡집 하시는 분, 뭐 미용실 하시는 분, 네일 아트샵 하시는 분, 개인 사업자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경영교원 중에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하면 이제 학교에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는 내가 폐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업은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게 그분이 겸임으로서의 전문성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분은 충분히 그동안 3년 이상 이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셨겠죠. 개인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재직하시면서 전문성을 쌓아서 그분이 그 과목을 가르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겸임의 겸은 이제 본직기관과 학교의 수업을 겸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직기관이 상실되는 순간 그 겸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권도 사범을 20년을 하셔서 태권도 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도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은 무슨 회사, 무슨 그 음식점이야. 음식점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 겸임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겸임으로 임용을 하셔도 됩니다. 겸임으로 임용을 하셔서 겸임교원을 대우를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통계에서는 이분을 기타교원으로 빼달라는 겁니다. 초빙교원도 마찬가지예요. 초빙교원도 저희가 지침으로 명확하게 초빙의 조건을 규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안 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그 학교에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초빙으로 초빙으로 임용을 하셔도 돼요. 임용을 하시고 초빙의 대우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고등교육 통계조사 할 때는 이 분들을 기타교원으로 빼서 입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금은 굉장히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항목이에요. 되게 첨예한 항목이죠. 그래서 오류가 안 날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나요. 등록금도 저희가 아직도 점검을 가면은 크고 작은 오류들이 있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기별, 학과별 입학 정원을 오류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과별로 그러니까 정원과 입학금, 등록금을 입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학과 입학 정원을 B학과로 오류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산업체 위탁이나 계약학과 입학 정원이 없어야 되는 학과에 입학 정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항목 같은 경우에도 입학 정원은 기본적으로는 우선 학칙이 정하고 있는 학과별 입학 정원을 대조군으로 살펴봅니다. 거기서 다르면 저희가 추가 자료를 또 확인을 하고요. 추가 자료로 확인이 되면 괜찮으나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등록금의 경우에 입학 정원과 그 옆에 있는 수업료 이 값이 이제 평균 등록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하나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꽤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균 등록금이 특히 과대공시 되는 경우를 저희는 이제 중대 오류 서류를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크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정원부터 잘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과 변동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누락 및 오류 입력. 요거는 등록금을 입력하시는 부서에서 반드시 표준분류, 학교에서 표준분류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 교육편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학과 변동으로 인한 그 등록금 변동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등록금 오류 사례의 절반이 넘습니다. A학과가 B학과로 변경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A학과는 이제 변경 폐지 상태가 됐고 B학과가 변경 신설이 됐겠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칙 경과 조치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A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2, 3, 4학년은 A학과로 남겨두고 B학과로 이제 1학년 신입생을 받는 거죠. 아주 드물게 A학과에 남아있는 잔류학생들을 당해연도부터 당장 졸업할 때까지 B학과로 모두 본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 걔네가 졸업할 때까지 A학과의 적을 버린다. 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되게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에는 B학과로는 1학년을 관리를 하고 있고 A학과로 나머지 학생들이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입력을 할 때 정원은 1학년에 들어가겠죠. 1학년에 B학과로 들어가겠고 2, 3, 4학년에 A학과 수업료는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나의 학과에만 주로 B학과겠죠. B학과에 1, 2, 3, 4학년을 다 몰아서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오류로 이제 확인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이에요. 입학정원 안분 오류. 입학정원 안분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입학정원이 학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나 동일 모집 단위나 계열별 학과별 전공별로 수업료가 다른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 학과별 재학생 수 비율로 안분하여 학과별 예상 입학정원을 입력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죠. 어려우시죠? 제가 읽으면서도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것도 친절하신 국민대학교 선생님께서 다음 시간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학교의 로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장학재단 입력하는 것까지 다 화면으로 잘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분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한 경우가 많다 정도까지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약학과랑 산업재해위탁과정 이거 저희 2, 3주기 양정 때 굉장히 많이 잡아왔던 항목이에요. 특히 2주기 양정 때.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점검을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사를 하시는 그 파트에서 계약학과랑 산업재해위탁과정은 아예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요거를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도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통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여부 자체를 모르셨던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확인서를 많이 작성을 해왔고 그렇게 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요 오류 사례를 이제 또 안내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많이 잡혔는데 예전에는 아예 계약학과 산업재해위탁과정 아예 통누락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정된 수업료가 있을 거잖아요. 등심 회의록 같은 거 보면은 계약학과 산업재해위탁과정 올해 어떻게 모집할 거고 수업료 얼마이고 모집비는 얼마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집이 됐을 때는 입력을 하세요. 근데 모집이 안 돼서 들어온 학생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받은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이 학과로는. 그럴 경우에 아예 누락을 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락하시면 안 되고 계약학과 산업재해위탁 같은 경우에도 모집을 했고 책정된 등록금이 있으면 통계에는 포함돼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지학과의 입학금 및 수업료 입력. 사실 입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시에서 삭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입학금은 거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 오류 사례를 작성한 거는 작년에 점검했던 21년도 공시 항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로 들어갔는데요. 당해연도 기준의 폐지학과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 1학년의 경우겠죠. 요거는 당해연도 기준 폐지학과, 아까 A학과가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변경 폐지. 그럼 A학과에는 1학년에 정보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폐지가 됐으니까, 그쵸? 그런데 1학년에 A학과의 1학년에 수업료 넣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시설 확보 현황의 오류 현황입니다. 부속시설을 기본시설로 오류 입력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학교마다 이제 어떤 학교들은 부속 유치원, 초중고 등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부속시설을 기본시설로 우리 학교 교사 내에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부속시설이 아니라 기본시설로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기본시설로 포함하는 경우 철거가 완료된 건물이라든지 등기상 말소 처리된 편의시설 면적 등을 기본시설로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사용 건물 면적을 부속시설로 오류 입력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미사용 건물 면적은 기타 시설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 및 보유 면적 계산 오류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산정에서 입력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 산정을 오류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보유 면적이 포함되어야 되는 시설을 누락하고 입력하는 경우, 교지 경계선 20km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속시설은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주요 오류 사례 이제 교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페이지에 담기가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이 내용이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확인서를 보면은.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사학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내용 발표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항목 담당자 연수 자료도 동영상으로 또 자료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선생님들은 그 사학에서 직접 발표해 주신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이 항목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오류 사례 수시 항목 가장 많죠. 저희도 점검 갔다 오면 이 수시 항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제 점검 결과서를 쓰고 있는데 항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30일을 지키시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학칙, 개정된 학칙 미탑재 및 개정일, 시행일, 오류 입력, 연구윤리 규정 미탑재, 주요 오류 단골 사례고요. 30일 이내에 학칙을 미탑재하고 시행일을 오류 입력하고 파일에 있는 시행일 날짜와 까봤더니 그 파일에 나온 시행일 날짜와 저희 이제 입력 시스템의 시행일 겉에다가도 밖에다가도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시행일을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규정도 대학원, 학부 다 있으면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갔더니 연구윤리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시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공시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편입생 모집 요강 미탑재. 당해 연도에 확정된 차년도 이제 아니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신편입생 모집 요강을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 누락되는 경우 있었고요. 등심이 회의록. 이것도 많이 들어와요. 등심이 회의록 사실 등심이 개최를 하면 홈페이지에는 바로바로 올라가잖아요. 대학 홈페이지에는. 근데 저희 쪽에도 30일 이내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교별로 많은 데는 당해연도 한 학년도에 막 9차, 9차, 10차까지 등심이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 한 4, 5차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차수의 회의록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시가 항목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시 항목 중에 좀 가장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항목이에요. 감사 결과가 있었을 때의 처분 내역, 그 다음에 이행 결과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항목인데요. 진행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잘 올려주시는데 이 항목은 한 항목이 몇 년에 걸쳐서 거의 공시되기도 해요. 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이행하는 데까지는 막 차년도, 차차년도까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업데이트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 오류 및 미탑재. 저희 이제 2년에 한 번씩 고등교육법상 자체평가를 하고 이 보고서를 탑재하도록 학부 대학원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누락하는 경우 아니면 확정일을 오입력하는 경우 확정된 보고서가 있는데 미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장 점검 주요 오류 사례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자체 정정 주요 오류 사례 간략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등록금 산정 근거 현황 오류 사례입니다. 등록금이 정정되면 전년도나 그 다음에 당연도, 금년도 등록금이 정정되는 경우에 이 등록금 산정 근거 항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평균 등록금이 변경되는 경우 등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정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등록금 산정 근거에 들어가는 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1,000원 단위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2학기에 학과 신설에 따른 등록금 입력 관련 연계 정정.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학과 신설이 꽤 일어나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반기 교육편제단위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자율교육기술서가 뭐 4년제 그냥 학부에서는 거의 개편이 없죠. 1학기에서 2학기 개편은 거의 없는데 2학기에 학과가 신설되는 대학원의 자율교육기술서를 가장 많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을 당연히 못 하셨을 거고요. 2학기에 학과가 신설돼서 등록금을 입력을 해야 되면은 그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저희한테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2학기 학과가 신설돼서 등록금을 이렇게 자업재단 다시 입력했어요 하고 요청을 해주시면 정정 요청을 해주시면 이게 공시 정정 요청이지만 학교의 기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양정을 미부과하는 그 안에서 자체 정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만약에 4년도에 우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자체 정정인데 플러스 양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도 2학기에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하반기 교육편제단위조사 9월까지 진행하잖아요. 그때 이제 4년제 대학에서 2학기
대학원에 2학기 학과 신설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등록금과 연관된다. 등록금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숙지해 주시고 12월 안에는 요거를 정정 요청해 주셔야 양점이 미부가 되는 선에서 정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책정 고려 요소라는 것을 등록금 산정문거 장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가 인상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수업료로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연구비 수익 실적. 이제 7월 저희가 25일 금요일에 이제 연계 자료 오픈되는 8월 공시 항목이죠. 연구재단에서 연구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연계해온 항목이고요. 학교마다 이 항목은 보니까 담당 직원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고 교원분들이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금액 단위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시 항목이 원 단위 입력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항목은 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구비는 뭐 1,000원 단위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 단위로 입력해서 공세기가 더 붙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외 연구비 수혜 실적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인교원의 교내 연구비 실적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것은 이제 학교의 규칙 사유는 아닌데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 항목을 수정을 하다 보면은 수정 사유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이유가 개인 사정이나 교원의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서 연구가 취소되거나 연구 결과물을 미제출을 해서 또 연구비를 환수당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한 정정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체 정정을 하지만 양정 점수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사 수용 현황. 이 항목도 주요 오류 사례로 이제 자체 정정으로 많이 수정해 주신 항목입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실별 30일간의 1인당 기숙사비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환산 금액을 오류로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의 기숙사비를 오류 입력하는 경우 1인실을 2인실로, 2인실을 3인실로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 수용 인원을 오류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학생의 실제 수용 인원을 산정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오류로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대학원 재학생 수도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류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숙사에서 수용 가능한 총 실수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체 정정 주요 오류 사례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교육 대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 대상이 뭐 고위직,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교육 대상을 누락하거나 오류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참여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학생 수가 정정됨에 따라서 이 항목의 이제 정정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학생 수를 오류 입력했거나 입학 취소 등에 따른 재학생 수 정정에 따라서 이것은 또 양정이 미부가 되면서 정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 대상의 정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서 교원 같은 경우에 임용 취소되는 경우에 여기 있는 교육 대상에서도 같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육가 항목, 7가에 들어간 전인교원, 그 다음 여기 있는 교원, 재학생 수도 이제 연관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14, 25, 학하 항목은 그 연관 항목들의 재학생이나 교원이 수정되면서 이 항목에 있는 숫자가 수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의 규칙 사유가 아닌 연유로 학생이나 교원 숫자의 변동에 있어서 이 항목의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정이 미부가 되는 범위에서 저희가 자체 정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모니터링 주요 오류 사례는 사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유를 너무 자세하게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워서 주요 항목별로 오류 사례를 간략하게만 적어왔지만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학교가 가져가는 벌점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칙, 그 다음에 졸업생 숫자가 들어가는 관련 항목, 그 다음 등심위 회의록, 정관, 법인의 임원 현황, 대학별 평가 인식 현황, 이 항목들 좀 주의 깊게 관리를 해주셔서 외부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벌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관련 항목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가 4항목, 지금 공시하고 있는 항목이죠. 8월 공시 항목 중에 졸업생의 졸업 성적, 그 다음에 졸업생 현황, 졸업생의 진학 현황, 취업 현황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그 학교의 졸업생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은 요 항목들이 쭈루루 다 연관이 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가 틀렸을 경우에 고쳐야 되는 항목이 많다라는 걸 우선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졸업생 숫자가 단순 오류를 했던지 아니면 졸업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던지 나중에 돼서 뭔가 왜 졸업 그 자격 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서 졸업이 취소되는 경우, 학위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알았더라도 정보를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양정은 부과되지 않겠죠. 다만 졸업생 숫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게 됐을 때 정보공시 항목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학교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심회의로 정관, 개정된 정관 뭐 자주 개정되진 않는데요. 개정이 됐을 경우에 반드시 30일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는 포인트가 법인 쪽 사무국이다 보니까 이 법인에서는 이 항목이 있는지 이 항목을 이런 식으로 공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30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입력하셔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법인분은 저희 공시 시스템에 입력 담당자로 등록도 안 해주시고 그냥 총괄 선생님한테 파일 보내주시면 총괄 선생님이 법인의 업무를 대신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법인 쪽 데이터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법인 항목도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인의 임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는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법인의 임원 현황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공시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서 홈페이지 작업을 할 때 저희 14나 항목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원의 임기가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임기가 만료되거나 하면 그 임원은 이제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 또 법인의 임원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보직 변경도 있는 것 같아요. 이사로 재직하시다가 이사장님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직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이사로 남겨두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인증 기간을 오류하시거나 인증 사항을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오류 사항은 이제 여기까지 사례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이런 주요 오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정도쯤은 학교에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료를 입력할 때 이제 지침 변경 사항이나 주요 오류 사례 같은 것을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희 이제 총괄관리기관이나 항목별 관리기관에서 나가는 공문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서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변경 사항이 크고 작게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대로겠지. 생각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그대로겠지 뭐 바뀌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꽤 바뀌어요. 저희가 계속 지침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서 잘 봐주시고 FAQ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공시가 원자료를 입력하고 이제 중간에 저희가 검증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 연계한 다음에도 공시되기 직전에 저희가 많이는 못 드려요. 많이는 못 드리지만 길게 못 드리지만 원자료 수정 기간을 거의 드리고 있잖아요. 아주 극히 일부 항목 제외하고는 연계되고 있는 모든 항목의 원자료 수정 기간을 공시 전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언제죠? 바로 지금이죠. 8월 공시 같은 경우에 캐디 항목 이제 제외하고는 지금 8월 공시 저희가 최종 확인 완료 8월 7일까지는 지금이 딱 이런 기간인데 이 기간에만 정보를 수정하셔도 공시되는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양정에서 벌점을 부과받을 일이 없죠. 근데 이 기간조차 놓쳐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공시 이후 정정 또는 그때도 모르면 외부 모니터링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적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또 수요자 입장, 정보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오류 정보를 계속
공시 정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상호 간에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보 공시를 하시는 분들, 또 원자료 입력을 하시는 항목 담당자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교육현재단 조사를 하시는 표준별 선생님들까지 이 공시 업무를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협력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앞으로 지침서를 더 명확하게 해드려서 학교가 헷갈릴 일 없도록 좀 도와드리고, 또 FAQ나 주요 오류 사례 등을 좀 저희가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서 널리 잘 배포를 해서 선생님들이 공시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